학군이 좋은 아파트와 학군이 좋지 않은 아파트의 그 가격 차이. 좀 더 그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울 시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배치표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 오래된 아파트는 더 싸다 이거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막 10억 넘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6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3%씩 경제 성장률 예. 5년이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3회 5승. 5년이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6억 9,500만 원입니다. 1억이 1억이 오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6억짜리가 5년 만에 7억이 되는 게 경제 성장률 정도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럼 굉장한 폭등이나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6억짜리 집을 사서 5년 후에 7억 됐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얘기네요. 아닐 수 있는 거죠. 칭찬해야 될 일이네요. 근데 만약에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6억인 줄 알고 이게 거기서 내 돈 모아서 사야지 6억을 막 열심히 모았는데 10년 동안 진짜 막 허리띠 졸면서 6억 모았는데 7억 돼 있으면 그렇죠. 정말 이제 열받죠. 정말 이거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6억 있으면 4억짜리 아파트라도 구해서 살면 6억짜리가 7억이 될 때 4억짜리는 또 한 뭐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억 8천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동네 안에서도 위아래 가격이 다른 게 이유가 네네. 있고 네. 다른 동네도 그 순서가 사실 변하기가 쉽지 않고 바뀌려면 뭐 지하철이 뚫리든가 네네. 아니면 뭐 엄청 좋은 학교가 하나 갑자기 뿅 하늘에서 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일은 보통 우리 인생에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음... 그렇게 치면 그냥 너무 겁먹지 말고 어느 정도 내 여건에 맞는 정도의 아파트 일단 택해서 일단 기분 좋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그 열심히 모으다 보면 그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만약에 하지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반전세로 시작을 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반전세에 그 붙는 월세 금액만 사실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민규 씨를 처음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집이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저 아파트는 왜 저렇게 가격이 형성됐는지 모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내가 집을 사더라도 오르는 거 내리는 것에 막연하게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에 접근할 때 너무나 공포가 커요.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는 돈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이 있든 없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집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낮춰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돈도 없는데 뭐 내가 뭐 언감생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거구나. 내 여건이 이만큼 더 좋아지면 이런 데를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런 막연한 분노나 아니면 막연한 좌절감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생의 그 주거에 대한 인생 스케줄을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민규 씨를 모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 시스템을 왜 만든 거예요?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직장인이시잖아요. 예, 회사 예수님이에요?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고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기에는 조금 뭔가 조금 생산적인 취미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주말이나 퇴근하고 이제 깨작깨작 좀 만들었고요.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내 집값 가격 오른다고 남의 집값 안 오르는 거 아니고 남의 집값 오른다고 내 집값 안 오르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 전세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파트를 살아서 내 집값 오르는 것만큼 분을 디딤돌 삼아 다음 집으로 건너뛰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아직 이제 집 사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집 사면 오를까요?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건 이미 뭐 그런 아파트 뭐 왜 사요? 그냥 그런 데는 전세 살고 돈 모으면 그냥 이사 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고 그 사이에 집값 달아났는데 나는 방어가 안 됐고 근데
집이랑 결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쵸? 그냥 살다가 2년 지나면 팔고 그냥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선택지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거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약간 크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양을 잘 받아서 그게 분양을 싸게 받았는데 엄청 올랐다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내 경우가 너무 좋죠. 그러면 사실은 또 그거를 열심히 쳐다보고 찾아다니면서 사실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근데 지금 좀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왜냐 이제 가점제로 다 가다 보니까 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좀 기회가 사실 많이 어려워진 것도 맞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치밀한 고민이나 어떤 대안들의 비교나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생각에 비해서 아 너무 비싸 그냥 이건 뭐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고 멈춰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고민됐어요. 지금 질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대체로 이제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역에 가까운 거리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쇼핑몰 뭐 이런 것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집이 지어지고 나서 바뀌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집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호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호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한테 호재 아저씨라 그래요. 얼마 전에 모 카페에서 이벤트 하는데 그 호제네오 티셔츠를 만들어서 호재네요. 뭐 그러기도 그렇게 하는데 쓰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대요. 호재네요. 이렇게 네. 카페에 글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신축이 호재입니다. 지금은 신축이 이벤트가 많은 지역이 가장 빨리 가격이 반응하고 가장 많이 따라가고 그러고 나면 그 주변으로 퍼지는 모양을 일단 좀 띄고 있고요. 사실 우리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 예. 네, 전국에 호재 하나 없는 지역이 아무 데도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알지만 네. 지하철 하나 생기려면 발표 나고 몇 년이 걸리죠? 보통 15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걸 본인이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정말로 고를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 전에 내가 돈이 가진 돈보다 너무 무리해서 너무 오버해서 대출을 막 가랭이 찢어지듯이 내서 억지로 그냥 무조건 좋은 데를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고생만 열심히 하고 세금만 많이 내다가 나중에 결국 별로 남는 건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샀는데 막상 직장이랑도 멀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럼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재건축하겠다고 15년씩 그 낡은 아파트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만약에. 아,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은 내 삶이 먼저인데. 안 돼.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모든 것에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삶의 질도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가격과 여건도 균형을 찾아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 사이에 있는 내 아파트를 바로 이 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은현 씨 이제 우리가 대충 마무리할 때가 된 것 네. 같은데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게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자가 됐건 아니면 청년들이 됐건 아니면 정부가 됐건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실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마련했고 그 두 번째 집으로 적당할 때 좀 잘 넘어갔고 그 이후로 이제 돈 벌면서 또 관심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한 입장이 됐는데 예. 근데 적폐가 아니군요. 임대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 안 한 집도 있어서. 안 하면 근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30대 월세 비율이 지금 서울 시내 50%가 넘었습니다. 월세 30대 비율이요? 예, 월세 비율. 근데 그게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가진 축적한 자본은 별로 모자란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올라타기조차가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세를 놓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전세 내지 나중에 월세까지 가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요 배치표라는 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한 10년 지나고 보세요. 이 표에서 위아래 순서가 바뀌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왼쪽의 숫자들은 어떤 숫자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다리에 아예 올라타지 못하고 시작을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월세 비율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한 10년, 20년, 30년 직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때 가서 은퇴를 하고도
이제 월세를 생각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가계부채도 중요합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지나치게 이제 그 투기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이 가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하고 뭔가 제동 장치를 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임대주택도 공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감당하는 모험을 한 20년 회사 다니면서 당차게 해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주십사.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다룰 때 이게 금융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을 다룬다든지 할 때 이게 뭐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주택 정책의 뭐 월세 그 임대 비율을 얼마나 가져가고 자가 비율을 얼마나 갖고 가고 이 국가별로 이제 주거 문화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올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구론부터 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부동산 관련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주거의 문제, 주거. 그렇죠. 그리고 주거의 문제라는 거를 신경을 쓰게 되면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고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부잣집 애들이 잘 사는 이유들을 보면은 그 부모로부터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았을 때 사회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 이제 큰 돈 없으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억식 빚을래?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그냥 그 부동산에 대한 거의 실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게 정말 이게 가까우니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돈이 없으면은 이만큼이 불편해지는 거고 이 사이에서 이 가격과 나의 불편함, 나의 선호도의 그 균형점이 되는 부동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딘가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민규 씨 얘기가 너무 의미가 있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그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하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던 건 권순우 기자였고 그 책을 읽고 이제 김민규 씨를 직접 불렀던 것도 권순우 기자였고 저는 제목만 일단 보고 제목과 함께 내용을 좀 들어봤었는데 처음에 돈이 없을수록 서울에 아파트를 사라라는 제목만 보고서는 투자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집이 없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실을 본인만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있으면 작은 집이라도 작은 아파트고 좀 작은 그 오래된 아파트라도 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의 과실을 그러니까 자본이 성장하는 만큼의 과실이겠죠. 자본이 성장하는 만큼의 과실을 나도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뒤처지진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쓰신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긴 사야 될 텐데 어디를 살지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딱 내 사정이 나온다니까 여기에. 네,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 오늘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저자 김민규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